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세화입니다. 최근 대구의 미세먼지 농도가 수도권보다 높을 때가 있었습니다. 대기 오염이 심하다는 중국과의 거리도 더 멀고 화력발전소가 밀집한 지역과도 떨어져 있는데 왜 이 같은 현상이 생길까요? 시사톡톡 오늘은 미세먼지의 원인과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패널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동 계명대 지구환경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사공준 영남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하종선 대구시 환경정책과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세먼지 현황 그리고 심각성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공준 교수님, 먼저 미세먼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대부분 사람들은 미세먼지라 하면은 뭐 좀 작은 먼지, 네. 초미세먼지라는 것보다 좀 더 작은 먼지 이렇게 네. 이해를 하시는데 엄밀하게 말씀드리면은 미세먼지는 그 직경이 10 마이크로메타보다 네, 더 적은 먼지를 미세먼지라고, 네, 직경이 2.5 마이크로메타보다 더 적은 먼지를 초미세먼지라고 네. 합니다. 네. 왜 10 마이크로메타를 기준으로 했냐 하니 큰 먼지들은 보통 깔아앉지 않습니까? 깔아앉으니까 우리 이제 얼마나 적어야지 우리 몸속에 들어오나 그걸 이제 우리 과학적으로 관찰을 해보니까 네. 10 마이크로메타 정도 사이즈가 되는 크기의 먼지들은 몸 안으로 쉽게 들어오더라. 아, 네. 그래서 이제 10 마이크로메타를 미세먼지라고 부르는데 그럼 우리나라에서만 미세먼지라고 부르고 네. 다른 나라에서는 그걸 호흡성 분진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크기가 10 마이크로메타라는 게 실감이 잘 안 나실 텐데요. 네. 크기는 우리 머리카락 굵기에 5분의 1에서 7분의 1 정도 네. 크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10 마이크로메타가 1mm의 100분의 1이죠. 예, 예. 그 10 마이크로메타고. 예. 그리고 2.5 마이크로메타가 초미세먼지라고 초미세먼지.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렇다면은 이제 7분의 1 굵기에 또 다시 4분의 1 그렇죠. 하는 것이죠. 예, 예. 아주 실감이 눈에 안 보이는 정도는. 실감이 잘 안 나는데요. 예. 자, 김해동 교수님. 그럼 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불어오는 뭐 황사라든가 또 스모그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른 겁니까? 예, 미세먼지 이 경우에는 입자의 크기로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되기 때문에 네. 황사 안에도 당연히 미세먼지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미세먼지다, 황사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발생원이 네. 약간 이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황사라고 한다면은 이 중국 내륙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황토고원이라든가 네. 사막지대 이런 곳에서 주로 만들어지고요. 그다음에 미세먼지라고 하면은 산업시설이라든가 네. 자동차라든가 하는 네. 인간 활동을 통해서 나온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스모그라고 하는 것은 안개와 그다음에 먼지 이 두 개를 갖다가 합성어가 네. 되겠습니다. 네. 황사는 중국에서 발생한 자연적인 것, 그리고 미세먼지는 인위적인 것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습니까? 네, 대체로 막 그렇게 이해도 네. 되겠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오는 황사 안에는 예, 미세먼지도 있죠. 많이 포함돼 있죠.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을까요?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네. 특히 그 발원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네. 다른데요. 발원지가 가까울 경우에는 네. 좀 큰 입자도 우리나라까지 오는데 네. 저 고비 사막이라든가 이런 네. 곳에 발생할 경우에는 큰 입자는 네. 그 수송 과정에서 많이 깔아앉고 그 안에는 미세먼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사공 교수님, 근데 그렇다면 초미세먼지는 왜 구분을 하게 된 겁니까? 예, 그 아까 10 마이크로메타 이하가 몸 안에 네. 쉽게 들어오는데 네. 10 마이크로메타 이하 중에서도 그 왜 5나 3이 아니고 2.5냐니까 네. 2.5를 기준으로 특성이 많이 좀 달라요. 네. 그래서 2.5는 그 다른 2.5 밑으로의 먼지들은 위해 물질 함량이 굉장히 많고 네. 그리고 몸 깊숙이 들어오고 네. 한 번 또 들어와서 딱 달라붙으면 나가질 않습니다. 네. 그래서 더 인체에 더 해로운 네. 작용을 한다. 또 이건 특별히 또 가벼워서 네. 쉽게 깔아앉지도 않고 멀리 날아갑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발생한 초미세먼지들이 네. 한국으로 일본으로 저 멀리 하와이까지 날아가는 그런 큰 이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의학적으로는 좀 더 주목하고 있는 네. 그런 초미세먼지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종성 과장님, 네. 그 미세먼지다, 초미세먼지다, 어쨌든 이 미세먼지에 대한 이제 정보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그 15개 주요 지점에 이제 네. 대기오염 측정망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이제 24시간 측정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분석한 그 결과가 네. 지금 이제 우리 동네 그 대기질이라는 그 모바일 앱이 있습니다. 네. 네. 모바일 앱으로 이제 우리 시민들은 네. 그 충분히 그 확인을 할 수가 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김 교수님, 그 미세먼지와 황사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각각의 정보를 예보하는 그 정보 제공원 다른가요? 어딥니까? 예, 미세먼지 예보의 경우에는 환경부 산하에 있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정보를 네. 주고요. 네. 그다음에 황사의 경우는 기상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 이유는 미세먼지의 발생원은 주로 그 인간 활동을 통해서 나온 환경 오염 물질이라는 인식이 네. 강하고요. 네. 거기에 비해서 황사의 경우는 자연 네. 발생이기 때문에 그 전선의 활동이라든가 바람의 방향, 빠르기 이게 네.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상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황사가 미세먼지를 함유하고 올 경우에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럼 황사는 제외하고 그중에 미세먼지 농도만 발표하나요? 제가 잘 몰라서 드린 질문인데. 예, 황사가 밀려올 경우에는 미세먼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황사에 비해서 훨씬 적거든요. 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기상청에서도 예보를 내고 네. 국립환경과학원에서도 예보를 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두 기관 사이에 이 황사가 미세먼지 농도가 언제 높아지겠다든가 네. 혹은 이게 언제 빠져나가겠다든가 하는 것이 두 기관 사이에 네. 좀 혼선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게 네. 금년 좀 전에 네. 그 11월 말에 이런 네. 현상들이 좀 발생을 가지고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예. 황사가 오든 황사와 미세먼지가 오든 미세먼지가 오든 미세먼지 농도에 주의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미세먼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하종선 과장님, 네. 지금 미세먼지가 어떻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 좀 너무 포괄적인데. 그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그 7개 특광역시 네. 중에서 네. 지금 현재 이제 우리 대구시가 그나마도 좀 나은 편입니다. 네. 특광역시 이제 평균이 한 39 마이크로그램 정도, 네. 그리고 대구시는 한 37 마이크로그램 정도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초미세먼지도 이제 조금 전에 말씀칠 때 이제 특광역시가 한 네. 22 마이크로그램인데 우리 시는 한 21 마이크로그램으로 네. 수치상으로는 농도가 좀 낮은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이게 있겠습니다. 평균이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기간 내 평균입니까? 근데 이제 올해 1월 네. 달부터 11월 달까지 평균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혜동 교수님. 지금 마이크로그램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죠? 예, 예. 세제곱미터당 그 미세먼지 농도를 예, 말씀하셨는데. 몇 g이 들어있느냐 이런 네, 거죠. 네. 이제 하여튼 뭐 21 마이크로그램 또 뭐 30대 마이크로그램 이게 평균을 말씀하셨어요. 예. 자, 이것이 어느 정도입니까? 어떻게 판단을 하고 분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연평균 네. 자료를 좀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게 이게 여름철 같은 경우 보면은 중국발 미세먼지 현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네. 이런 날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포함했을 때 연평균 자료를 얘기하는 것이고 네. 금방 39 얘기하셨습니까? 네, 방위 평균이 이제 예. 39인데 예. 미세먼지 같은 예. 경우는 대구시는 지금 예. 37 정도로.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연평균 기준이 35 마이크로그램으로 잡혀 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도시 중에 이 환경부 기준을 만족하고 있는 도시는 거의 한 군데도 없는 이런 실. 그래서 우리가 이 환경 기준을 만족하면은 괜찮은 걸로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 최대한 노력을 했을 때 좀 달성을 해보자고 하는 행정 목표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평균치가 평균치로 볼 때 그걸 심각하다고 봐야 됩니까? 뭐 괜찮다고 봐야 됩니까? 기준보다는 높지만요. 어떻게 국제 봐야 수준으로 보면 상당히 심각하다고 봐야 되는 네. 겁니다. 예. 됩니까? 예, 세계보건기구 같은 데서는 훨씬 더 강하고요. 그다음에 선진 도시의 경우에는 보면은 약 15 마이크로그램 내외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비하면 환경 기준치를 맞춘다 하더라도 거의 두세 배 높은 이런 수준입니다. 네. 자, 이 질문은 이제 사고원 교수님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시각합니까? 예, 우리 지금 이제 과장님께서도 평균을 말씀했는데 우리가 이제 네. 평균에는 좀 제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높은 게 많더라도 그에 못지않게 낮은 점수가 들어가면은 평균은 낮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사실 우리 시민들이 뭐 앞산이 잘 안 보인다든가 네. 혹은 신천 건너편이 잘 안 보인다든가 그런 날이 많은데도 네. 이 평균은 좀 낮아지고 있다니까 좀 실감이 덜 나는데 또 그만큼 네. 불안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평균도 중요하지만은
얼마나 높은 날이 네. 얼마나 그 횟수가 얼마나 많으냐에서도 네.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습니까? 대구는 평균보다 높은 날이 빈도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나쁠 텐데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난 봄철 같은 경우는 특히 네. 빈도수가 많았는데요. 네. 거의 제 기억에 거의 한 1월에서 4월 중에 네. 한 2분의 1 정도가 네. 평균 이상으로 네. 나쁨으로 나왔는 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농도가 높은 날이 이제 많더라도 굉장히 쾌청한 날이 있다면은 평균 농도는 그렇죠. 떨어지는 거고. 떨어지는 거죠. 자, 네. 평균 농도에 주의를 해야 됩니까? 농도가 높은 날과 이 날짜 수에 주의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두 가지 다 의미가 있습니다. 평균 네. 농도는 우리 몸에 그럼 1년 동안 평균적으로 얼마나 들어오냐를 말하는 거고, 네. 이제 매우 높은 날은 이게 이제 급성 효과죠. 고농도 급성 효과. 네. 이게 늘 좀 어떤 유해 물질이라도 이제 저농도 만성 효과가 있고 네. 고농도 급성 효과가 있는데 네. 우리가 평균이 35다, 29다 이런 거는 이제 저농도 만성 효과를 볼 때 이 네. 정도면 우리가 1년에 어느 정도 들어온다. 네. 하지만 또 높은 날이 며칠이다 하는 거는 고농도 급성 효과가 네.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이제 크게 한 방 팍 충격을 가하는 거죠 몸에. 네. 그런 날이 이제 그런 날은 이제 또 특히 마스크를 더 끼야 되지만은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게 기상 정보를 제공할 때 네. 평균과 함께 또 고농도 높은 날, 고농도의 어떤 급성 효과가 예상되는 날도 엄격하게 카운트를 하고 네. 예보를 해야 됩니다. 네. 김혜동 교수님, 평균치는 이 대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얼마 전에 대구가 서울보다 더 높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교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대구 지역은 한반도의 동남쪽에 있지 않습니까? 중국과도 멀고 황사가 오더라도 영향이 조금 더 이제 좀 낮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그리고 저 서해안 쪽에 열병합 뭔가 이제 화석 연료를 때는 화력 발전소가 많은데 거리가 먼데 왜 서울보다 여기가 높게 나타납니까? 예, 크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그 고농도 미세먼지 문제가 아주 심각한 케이스를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중국발 미세먼지 유입이 아주 잘 될 때,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국내에서 발생하는 오염 물질이 장기간에 걸쳐 가지고 많이 적체될 때 이 두 가지 케이스를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많이 들어오는 형태는 일기도를 보았을 때 고기압이 서해안에 위치할 때입니다. 그러면은 고기압 주변으로 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거든요. 네. 그러면 중국의 남쪽 지역에 있는 상하이 여기서부터 해서 바람이 남풍 형태로 쭉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중국 각지에서 나온 오염 물질들을 다 농축시키는 거죠. 다 네. 받아가지고.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이게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면 북서풍이 됩니다. 네. 그 북서풍이 되면 이 바람이 우리나라 수도권으로 들어와서 당진, 대전 이걸 지나서 우리나라 남동 지역으로 오게 네. 되겠죠. 북서풍이나 남동 쪽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대구, 경북 이 지역은 우리나라 한반도의 남동 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각지에서 올라오는 오염 물질들이 다 부과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오히려 수도권보다 대구나 경북 지역이 아주 높게 나타나는 이런 경우를 볼 수 있는데 금년 그 11월 말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났었죠. 또 하나는 이 우리나라 자체에서 오염 물질이 많이 농축돼서 나타나는데요. 이거는 일기도를 보면은 우리나라 서해에서부터 동해에 걸쳐 가지고 고기압이 쫙 띠를 이렇게 형성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고기압 잘 해소가 안 되고 오랫동안 정체가 되고 이런 게 특히 봄철에 이 양쯔강 고기압 뭐 이런 게 중학교에 있을 때 많이 배우는 건데 이때가 되면은 중국 대륙으로부터 우리나라가 완전히 고기압에 덮여버리고 이게 한 달 이상 적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바람이 매우 약하거든요. 근데 그럴 경우에 대구는 또 분지 지형이 돼가지고 바람이 더욱 약합니다. 그리고 대구의 경우에는 이 산업시설에서 연소하고 있는 그 연료가 상당히 좀 저질 연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성서엔 그 난방공사 같은 경우는 화물선에서 떼는 벙커 CU 같은 게 지금도 연소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염색공단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유연탄 연료병합 발전소에 있는 정도입니다. 이런 오염 물질이 많이 적체가 되고 그런 강우에 또 서풍이 불기 때문에 서쪽도 위해가 많지만 그 80IC 부근이라든가 이쪽에 고농도 현상이 나타나는 현상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미세먼지가 우리 인체에 여러 가지 영향을 이제 미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사경 교수님,
그걸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미세먼지는 뭐 공기 중에 있는 것만큼 우리 몸에 닿는 곳이면 전부 다 이제 좀 네. 질환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눈이나 코나 입이 이제 가렵거나 칼칼하거나 그런 이제 가벼운 증상에서부터 네. 뭐 결막염이나 뭐 비염, 천식, 또 폐렴 같은 걸 일으킨다는 것은 사실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미세먼지가 이제 코로 들어와서 이제 뇌로 가까운 뇌로 직접 들어가게 되면은 네. 뇌혈관의 장애를 일으켜서 네. 뇌졸중을 일으키기도 하고 네. 또 치매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치매를 더 악화시키는 거죠. 네. 유발을 보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폐포를 통과해서 혈류를 타고 심장으로 가고 네. 그렇게 되면 뭐 심근경색이나 부정맥의 위험을 더 높이고 네. 또 당뇨병까지 일으킬 뭐 위험이 커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도시에 미세먼지가 많이 증가하면은 그 다음 날부터 사망률이 증가하거든요. 네. 또 이 미세먼지가 이제 오래 노출되면은 또 중추신경계의 도파민 분비에 장애를 줘서 네. 우울증이라든가 네. 불안 그런 걸 높여서 미세먼지가 높은 도시는 자살률이 높다 이런 보고들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2013년도에 국제암연구소가 이제 미세먼지를 이제 113번째 이제 일군 발암 물질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간의 연구들을 축종합해 보니까 미세먼지가 폐암을 일으킨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고 네. 또 최근에는 미세먼지와 방광암도 거의 뭐 확실시된다라는 그런 증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이제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것은 미세먼지가 이제 태반을 통과를 합니다. 그래서 임산부가 이제 미세먼지 노출이 되면은 네. 산모가 마신 미세먼지가 태반을 통과해서 태아한테까지 전달이 아, 됩니다. 네. 그래 또 태반의 혈류의 흐름을 방해하면은 태가 잘 자라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미세먼지가 많은 도시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저산화나 저체중아가 많다는 것은 해외 연구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매우 다양하고 폭넓게 네.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 예, 미세먼지가 인체의 모든 곳에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죠. 다 네.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주로 예. 이제 눈이나 귀로도 들어가지만 호흡기를 통해서 더 많이 들어가고요. 호흡기로 들어오는데 네. 미세먼지 사이즈는 거의 뭐 박테리아보다 훨씬 더 작고 네. 바이러스보다도 거의 어금버금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 이게 폐 세포를 통과해서 혈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혈류를 타고 온 전신으로 다 퍼지는 네. 거죠. 우리 온 전신 기관에 이제 미세먼지 알갱이가 이제 축적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초미세먼지는 더더욱 더 그렇고. 이제 초미세먼지가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2.5 이하의 초미세먼지들은 폐포를 통과해서 네. 이 혈류 안에 이제 들어가면은 네. 우리 몸의 모든 장기에 이제 미세먼지가 네. 축적될 그리고 수 또 있다는 거죠. 초미세먼지는 나오지도 배출되지도 나오지도 않고요. 않죠. 예. 그럼 미세먼지는 배출됩니까? 미세먼지 중에서도 좀 큰 것들은 다시 네. 배출되기도 하는데 네. 초미세먼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은 폐포에 딱 달라붙어 버리고 네. 또 폐포를 통과해서 혈류 안에 들어가 버리면 이제 나올 길은 없죠. 그럼 초미세먼지의 성분에 따라서 치명적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무슨 중금속일 수도 있습니까? 그렇죠. 중금속이 많이 포함되어 있죠. 그렇습니까? 초미세먼지. 네. 예. 예, 최근 자료에 보면은 그 미세먼지로 인한 그 초과 사망자 수가 한 1만 명을 넘는다는 그런 보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미세먼지로 인해서 지출하게 되는 의료비 이게 한 10조 원 이상이 된다는 그런 네. 예, 보고서 내용도 좀 기억에 네. 있습니다. 예. 그 말씀하셨으니까 예. 우리 인체에는 방금 말씀하신 그러한 이제 피해를 일으키는데 우리 공동체에도 피해를 입힐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사회적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얘기인데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그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심각해지면 네. 학생들 학교를 가지 않는다든가 이런 일도 네,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노동 생산성 저하도 있고 천식이라든가 이게 아무래도 병이 발병하게 되면 네. 노동 생산성도 많이 떨어질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농산물의 경우에도 기공을 맡게 되니까 광합성 작용도 억제시킬 수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정밀 산업의 이 불량률 증가 이것도 네. 옛날부터 네.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산업이라든가 네. 이런 데 피해가 있죠. 네. 그 사공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회적인 그 영향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방금 말씀하셨지만. 예, 그 중에서도 특히 소아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 같은 네. 경우에는 아까 이제 좀 초과 사망이 확 늘어나게 되고요. 특히 소아들은 이제 인체 아직 세포들이 발달 과정이 있습니다. 발달 네. 과정이라는 건 세포들끼리 아직 연결이 덜 돼서 네.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는 과정인데 네. 그 사이에 미세먼지가 탁 끼어들게 되면은 네. 세포들의 발달의 어떤
그 장애가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신체 기관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하는 그런 장애들이 네. 이제 생길 위험성이 커지는 거죠. 그리고 네. 어르신들은 이제 좀 더 일찍 네. 사망하게 되는 게 발생하고 네. 그에 따라서 의료비라든가 네. 이런 것이 훨씬 더 증가하게 됩니다. 네. 네. 저 하종성 과장님, 이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심각한데 네.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그 한국 환경정책평가원에서 이제 한번 그 보고서에 따르면은 그 황사와 그 미세먼지로 인해서 사회적 비용이 한 적게는 62억 달러에서 네. 한 182억 달러까지 이제 네. 된다는 아, 그런 연구 네. 결과도 이제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또한 이제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감한 그 반도체라든지 네. 또 디스플레이 뭐 네. 자동차 엔진 그런 같은 정밀 그 전자기계 제품에도 불량화를 초래할 수 있는 그런 네.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또 뭐 항공이나 뭐 자동차 같은 운송 분야, 물류 분야에까지 이제 네.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네. 그렇게 지금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김혜동 교수님, 이 미세먼지가 지금 이제 우리가 민감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과거에 미세먼지가 더 많았다라는 이제 주장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예, 미세먼지를 관측하기 시작한 게 2000년대 초반 이후이기 때문에 네. 그 전의 데이터는 잘 알 수가 없고요. 네. 그 이후에 우리가 그 조사를 환경 기준치가 지금 35 마이크로그램으로 되어 있는데 네. 이것이 한 3배 이상이 되는 한 100 마이크로그램 이상이 되는 농도 발생 일수가 한 몇이나 될까 이걸 조사를 해보니까 네. 2007년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는 한 대구 같은 경우에 30일에서 35일 정도 이렇게 나타났는데 네. 최근에 보면은 그게 한 10에서 한 30% 감소한 것으로 한 20일 내외 이렇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연평균 데이터도 보면은 양 자체로는 꾸준히 감소해 온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것도 보면 이제 보건학 하시는 교수님들 말씀에 의하면 양은 줄었는데 미세먼지를 구성하는 화학 성분이 네. 매우 악성이 되었다. 네. 그래서 미세먼지 고농도 미세먼지가 나타날 때 건강 민감도를 조사해 보면 과거에 비해서 최근에 오면 더 예민해졌다. 네. 이제 질병 발병이 더 높아졌다. 네. 뭐 그런 얘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네, 그 사공 교수님께 질문 드리기 전에 예. 다시 한번 좀 질문 드릴게요. 진짜 궁금한데요. 화석 연료 사용도 더 많아졌을 것이고 자동차도 더 늘어났을 것이고 뭐 인위적인 그런 이제 뭐 공사라든가 뭐 건축 공사라든가 이런 거 더 많이 늘어났을 텐데 왜 미세먼지가 줄었을까요? 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네. 가정에서 사용하는 연료 같은 것도 네. 꾸준하게 청정연료 쪽으로 변해왔습니다. 그죠? 네, 과거에 연탄 떼던 것이 요새 네. 좀 도시가스다 떼게 네.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 전기로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바뀌었고요. 네. 그다음에 방진 시설도 많이 발전을 해왔고 그다음에 또 곳곳에서 발생하는 학교 운동장의 비산먼지라든가 이런 것들도 저감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은 되어집니다. 앞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 경우 지금 차량 같은 경우도 네. 전기차라든가 네. 수소차 같은 쪽으로 자꾸 이동해가고 하기 때문에 농도 자체는 많이 줄어들 거로 생각이 되는데 네. 역시 이게 근데 똑같은 미세먼지를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화학 물질로 이루어졌느냐 하는 또 이런 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국민들이 체감하는 네. 미세먼지 개선도 이루어질까 하는 것은 네. 캐션마크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자, 사공 교수님, 양보다 이제 질이 문제가 된다고 맞습니다. 하셨어요. 예. 네. 우리 대구시에서 초미세먼지의 연평균 농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 네. 또 매우 다행스러운 얘기도 합니다만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농도 만성 노출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고농도 급성 효과, 네. 고농도의 어떤 급성 효과가 있으면 반드시 그 며칠 사이에 입원 환자들이 늘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그 평균이 줄어들고 있다는 데서 우리가 너무 낙관적으로 볼 게 아니라 네. 고농도의 급성 효과를 가질 만한 매우 나쁨의 인쇄농도를 보이는 날을 횟수를 네. 어떻게 줄일 것인가 네. 거기에 대한 고민이 좀 네.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세먼지가 10 마이크로그램 per 이제 세제곱미터 정도 증가하면은 예. 그 따라서 입원율이 10% 정도 올라가 버리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는 평균보다는 미세먼지가 확 오르면은 네. 입원율이 따라서 같이 올라 버려요. 네. 그래서 우리 평균의 의미는 어느 이제
인체에 축적되는 양이 연간 축적되는 양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어서 중요하지만은 요 갑자기 올라가는 날 그런 날을 차라리 건강에는 그게 더 문제가 있고 더 좀 심각하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혹시 약한 사람은 고농도 급성 효과에 따라서 영향을 그렇죠. 더 크게 더 크게 받기 때문에 받죠. 환자가 예. 늘 수 있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죠. 고농도 급성 효과 이제 계속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환자라면 뭐 어떤 환자들이 환자라면 여기에 이제 노출된 폐렴이나 환자로? 만성 네. 폐쇄성 폐질환이나 네. 천식이나 이런 네. 기존의 질병을 갖고 네, 있던 네. 사람들이 네. 사실 저농도 그러니까 이게 평균 농도에는 어느 정도 네. 몸이 적응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적응이 되어 있는데 고농도로 매우 높은 날 네. 200이나 뭐 180 정도 올라갈 때 네. 그럴 때는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심한 천식이나 폐쇄성 폐질환 환자나 기관지 환자들은 그때 좀 이렇게 충격이나 뭐 상처를 받아서 의학적으로 좀 데미지를 받아서 스트레스 때문에 한 2, 3일 후에 좀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가 뭐 통계학적으로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분들은 평균이 별로 의미가 없네요. 그렇죠. 네, 예. 100일 동안 맑은 날 있다가 예. 하루 이틀 이렇게 농도가 높아지면은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나무가 있다면은 나뭇잎이 있는데 살랑살랑 부는 바람, 평균적으로 부는 바람이 아니라 태풍이 한번 오면 나뭇잎이 떨어지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 이게 농도가 개선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이제 그 미세먼지에 약한 기존의 이 어떤 질환을 갖고 계신 분 말고 일반적인 시민들 입장에서는 농도가 이제 점차 개선되면은 아무래도 영양이라든가 뭐 건강이라든가 조금 전체적으로 좀 영향을 덜 받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 것 같습니까? 예, 우리 건강한 사람들은 네.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 몸에 들어오더라도 네. 그걸 견뎌내거나 네. 또 배출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면역력도 약하고 또 들어온 미세먼지를 폐 안에 있는 걸 배출하는 능력도 좀 떨어지는데 네. 하지만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에도 건강하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미세먼지는 발암물질이지 않습니까? 일군 네. 발암물질이라서 네. 이게 우리가 미세먼지를 마시고 나서 그다음 깨끗한 공기를 마신다고 해서 이 발암 효과가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네. 미세먼지가 한번 들어오면 발암 효과가 DNA에 손상을 주고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해서 네. 세포에 발암 작용을 일으킵니다. 네. 그 뒤에 우리가 깨끗한 공기를 마신다고 해서 네. 그 발암 효과가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미세먼지를 일단 마시면은 이미 DNA 손상을 입은 후기 때문에 네. 미세먼지는 배출도 안 되고 안 되도록 해야 되고 네. 또 일단 됐다 하면은 우리 몸 안에 안 들어오도록 네. 뭐 평균하고 관계없이 뭐 우리가 꾸준히 관리하고 조심해야 될 그런 유해 물질을 네.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저 평균 농도 개선 효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것은 저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대하기 상당히 어려울 걸로 생각하는 게요. 네. 세계보건기구에서 얘기하는 게 15 마이크로그램 정도거든요. 네. 우리나라의 35는 너무 높게 측정돼 있는 것이고. 네. 근데 저 경남 과기대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지리산 천왕봉에 네. 그 미세먼지 관측을 갖다 놓고 장기간 한 3년 정도 관측을 쭉 했는데 네. 거기서 나오는 연평균 농도가 20 마이크로그램을 넘었습니다. 네. 이 자체가 벌써 세계보건기구 수준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 개선을 통해 가지고 시민들이 건강 개선을 갖다 기대하기는 본질적으로 어렵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에서 네. 너무 가까이 있고 네. 또 우리가 중국 탓을 많이 하는데 네. 우리나라도 인구도 굉장히 많이 있고 중하공업 중심이고 연료 소용도 많고 그래서 단위 면적당 우리가 생각하면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량이 가장 많은 그런 곳입니다. 네. 과장님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이제 농도는 전체로 줄어드는데 이제 또 질의 문제가 되고 있어요. 네, 저게 이제 우리 정부에서 네. 지금까지 물론 관심을 가지고 이제 추진해 왔지만 네. 조금은 이제 국민들에게 미치는 그 이제 체감도는 네.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걸 이제 느끼고 네. 이제 환경 기준도 지금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불과 금년 3월에 네. 그것도 35 마이크로그램으로 이제 정책 낮춰서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정부하고 그다음에 각종 지자체에서 같이 노력을 하고 하면 네. 점점 이제 지금 유엔 기준으로까지
그렇게 점점 이제 앞으로 목표를 잡아서 네. 미세먼지를 저감하는데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배경 농도 자체가 너무 높아요. 우리나라에서 책임 없는 우리나라 서해에서 들어올 때 이미 3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이상은 개선이 어렵다는 것도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경 농도라고 말씀하시죠. 예, 그러면은 이 원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오염은 있는 네. 중국에서 공기가 서쪽 네. 서풍이 들어오니까 네. 그 공기는 우리가 어떻게 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예. 이제 이 미세먼지가 왜 발생하는지, 자 예. 중국의 영향이 이제 예. 있다고 하셨고 예. 또 국내에서도 이게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네, 어떻게 봐야 될 것 같습니까? 예, 1년을 전체로 놓고 보면은 네. 이 중국 책임이 한 40%, 우리나라 40%, 책임이 한 네. 60%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중국발 미세먼지 네. 이런 말을 쓸 때에는 약 80% 정도가 중국의 원인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우리가 동서고압대 해가지고 중국에서 밀려오는 것보다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미세먼지가 오랫동안 농축되어서 나타나는 이런 경우에는 중국 책임이 약 20% 네. 내외다 이렇게 보통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의 전체 양은 적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예, 생각이 예, 드는데 그 예. 중국이라는 것이 세계의 공장 아닙니까? 예. 뭐 정확히 양을 측정할 수는 없지만은 예.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일단은.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예. 중국에서는 그 네. 발생원 데이터를 공개도 안 하고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나타난 농도 현황, 네. 그다음에 바람 이런 것을 가지고 수치 모델로 역추적해서 네. 이 정도 농도가 나타났다면 중국의 발생원이 어느 정도이겠다라고 우리가 그 추정을 하고 있는 추정을 그 정도 합니까? 수준입니다. 네. 그럼 이제 국내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국내 같은 경우는 지금 알려지기로는 가장 큰 게 석탄화력 발전소 네. 그리고 차량의 경우에는 경유 차량 네. 이렇게 두 가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이제 도로기원의 책임이 많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 중에서 약 한 93% 정도가 경유 차량이다 뭐 이렇게 네. 얘기도 합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게 정확한 얘기는 아닙니다. 네. 금방 얘기한 그 석탄화력 발전소의 책임이 크다. 그다음에 차량 책임이 크다. 이거는 1차 오염은 그러니까 1차 배기 오염은. 가스를 네. 통해서 혹은 네. 그 꿀떡을 통해서 직접 나온 미세먼지 양이 그 정도 된다는 얘기고요. 네. 실제로 미세먼지의 경우에는 그 질소화합물이라든가 황산화물처럼 네. 처음에는 기체로 나왔다가 이것이 대기 중에서 화학 결합을 통해서 네. 많이 만들어지는데 네. 이런 것들 2차 오염원이라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2차 오염원에 대한 연구가 국내에는 거의 뭐 항무지 수준입니다. 아. 그래서 관련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그 도로 발생 기원 이것은 약 한 60% 정도가 과다 책정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환경부에서도 내년에 연구 과제를 만들어서 다시 한번 연구를 해보려는 이런 수준이 있습니다. 2차 오염원에 대한 정보는 선진국 같은 데는 나옵니까? 연구도 그렇죠. 하고요? 거기에서 많이 되고 있죠. 아, 그럼 우리는 저희 없단 말이죠. 예, 그동안에 우리가 그러니까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네. 그 산업이라든가 기업하는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하면 생각했지 네. 이 대기 환경 문제, 수질 환경의 문제 네. 그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여기에 대해서는 거의 버려두다시피 했다고 네. 볼 수 있겠죠. 그 석탄 화력 발전소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많이 있습니까? 석탄화력 발전소가 지금 당진에 굉장히 많이 네. 있습니다. 그런데 네, 충청도 지역에. 예, 지금으로부터 한 97년이니까 한 20년쯤 전에 네. 벌써 이 미세먼지가 나오고 네. 수도권 대기질 관리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그때부터 수도권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네. 당진에서 화력 발전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게 수도권에 영향이 한 30-40% 정도 기여를 한다. 네. 그래서 이 발전소 이거를 어디로 옮기든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 거기서 만들어진 전기가 좀 거의 수도권에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그게 먹혀가지고 지금 그 당진 같은 경우에는 화력 발전소 예정 부지가 그게 태양광 발전으로 바뀌고 오히려 그것이 고성이라든가 하동이라든가 우리 네. 바로 서쪽 지역으로 네. 옮겨오는 이런 아.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김혜동 교수님은 주로 이제 우리 실외에 네. 대기 중에서 발생 원인을 했는데 저는 실내에서 네. 좀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자 네, 합니다. 네. 실내에서는 특히 우리가 청소나 요리를 할 때인데요. 네. 요리할 때 보면은 특히 뭐 지난번에도 화제가 됐습니다. 고등어를 굽을 때 네. 거의 미세먼지가 거의 뭐 2,000 마이크로그램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네. 삼겹살도 또 뭐 그 만만찮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또 진공청소기를 이용해서 청소를 할 때 네. 미세먼지가 많이 올라간다는 건 실험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리를 할 때는 반드시 특히 굽는 요리를 할 때는 네. 고등어나 삼겹살을 구울 때는 반드시 환풍기를 네. 가동시키고 요리가 끝난 후에도 한 10분 내지 20분은 계속 좀 틀어놓는 것이 좋고요. 네. 또 진공청소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좀 환기를 하고 네. 가급적 외부의 미세먼지가 높은 날은 좀 물걸레 청소를 하는 것이 예, 좋습니다. 그리고, 네. 예. 그리고 이제 말씀 나온 김에 삼겹살 얘기가 나왔는데 네. 목 안에 뭐 미세먼지를 제거하기 네, 위해서 네. 삼겹살을 많이 드시기도 하는데 네. 삼겹살은 우리 몸 안에 체내에 있는 미세먼지를 제거하지는 않습니다. 네. 제거하지 않고 오히려 삼겹살을 구울 때 아주 다량의 미세먼지가 발생한다는 거 그거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굵은 먼지는 제거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 미세먼지는 우리 기도를 통해서 폐로 들어가죠. 굵은 먼지도. 이제 네. 삼겹살은 이제 식도를 통해서 위로 내려가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예, 네. 그 미세먼지가 들어가는 길, 다니는 길과 삼겹살이 지나가는 네. 길은 다릅니다. 네. 청소기를 돌릴 때 어디에서 발생하는 겁니까? 배출기에서 예, 배출구에서 발생합니까? 청소기를 돌리면 청소기에서 먼지가 흡입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흡입되는 그 모아지는 네. 곳에서 먼지들이 계속 네. 부딪혀서 더 잘게 부서지고 네. 거기서 더 잘게 된 것은 이제 그 망을 통해서 네. 밖으로 나와버리게 되는 거죠. 예. 그럼 고등어를 구우면은 고등어에서 발생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그 뭡니까 그 석유 연소 과정. 뭐 연소 과정에서 그게 나오는 겁니까? 이제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연소가 되면은 고등어는 단백질이 않습니까? 단백질과 네. 기름이죠. 단백질과 기름과 물이 만나면 거기에서는 이제 알갱이들이 나옵니다. 그 탄소 알갱이들이 나오고 네. 그런 알갱이들이 나와서 공기 중에 있는 것과 합쳐지면 미세먼지가 되는 그렇습니까? 거죠. 예. 삼겹살도 마찬가지고요. 삼겹살도 마찬가지고. 아 그렇군요. 예, 최근에 보니까 실내에서 그 가스로 물만 끓여도 실내에서 그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가는 이런 데이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네. 이제 우리 가스레인지도 네. 100% 연소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거기서 불완전 연소되면은 질소 산화물 같은 게 많이 나오게 되죠. 네. 모든 곳에서 다 나온다고 봐야 되겠네. 예. 근데 이 우리 대구 지역은 주로 이제 기계 부품, 자동차 부품, 이제 섬유 직물, 예. 직물 가공업, 그러니까 이제 염색 가공업, 이런 섬유와 기계 산업이 이제 주종 산업이고요. 이런 산업 구조와 그 미세먼지 이 지역 발생과 어떤 연관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지금 이제 산업 단지에 있는 네. 그 지역은 아무래도 이제 각종 오염물질이 조금 많이 이제 배출이 되기 때문에 네. 다른 지역보다 미세먼지 농도가 조금 높게 네. 그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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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우 교수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 지역 산업과의 미세먼지와 상관관계를 본다면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그 지역 난방 문제가 네. 최근에 네. 사고도 나오고 해서 네, 많이 네.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네. 그 이 대도시에서 가동되고 있는 난방공사 중에 이 벙커시우라든가 유연탄을 떼는 데는 대구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벙커시우는 청주입니까? 그 한 군데 더 있습니다만은 네. 이 대도시에서 이런 저질료를 대량으로 사용한다는 건 정말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수년 전에 대구시에서도 이게 개선을 촉구하는 네. 시장님도 방문하고 뭐 이런 일이 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좀 계속 개선이 안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대구가 자가용 분담 비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아직까지 다시 네. 낮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문제가 이 산단하고 네. 주거시설 사이에 이격거리가 네.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성서 산단 같은 경우에 제가 지난주에 우연히 현장 답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 동쪽 끝 가장자리로 가면은 아스콘 기업하고 네. 이불 공장 네. 이런 것하고 이 주거시설이 그냥 혼동이 돼 있을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는 타 시도에서는 정말 보기 어려운 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건강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예. 공단이 많죠. 대구 지역에 공단이 많은데 최근에는 이제 성서공단 내에서 이제 열병합 발전소 그 건립 문제 갖고서 주민들이 이제 반발을 많이 하시는데요. 예.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시킨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구체적인 자료도 나와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그 폐쓰레기, 네. 이 소각이 필요한 이런 것들은 매립보다는 그 소각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점에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 이웃에 있는 일본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소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민 반발이라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그 일본 동경도 같은 경우는 소각장이 21개소나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체를 그렇게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소각시설을 친환경적으로 건설을 하고 그것을 이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도 보면은 맥커리라고 하는 민간업자가 들어오는데 쓰레기 처리를 민간업자한테 맡겨가지고 이것을 경제적으로 처리한다는 이 발상 자체를 우리가 좀 포기해야 되겠다. 일본 동경 같은 경우는 23개구 중에 21개 소각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게 연소하는 양을 보면은 우리 대구 지역보다 훨씬 작습니다. 한 150톤 내외로 이렇게 분산이 돼 있고 공장 꿀뚝 높이가 제일 높은 데는 240m, 낮아도 100m가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구의 경우에는 생활 쓰레기 폐기물 소각장 있잖아요, 성서에. 대구에 있는 걸 모든 걸 다 모아서 태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굴뚝 높이가 30m밖에 안 되는.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 보면은 그 소각에서 나오는 많은 양의 그 배기에서 나오는 연기가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는 지상으로 바로 깔리는 이런 모습까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특히 이 염화수소라든가 일산화탄소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한 60만 킬로그램 이상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많은 저항감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성서산업단지 내 열병합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입니까? 예, 열병합 발전소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를 뭐 지적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 SRF라는 바이오 SRF 이런 용어를 쓰는데 사실 이게 선진국에서는 바이오 SRF 이런 용어는 없고 그냥 SRF로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바이오 SRF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면 폐지, 그다음에 농업 폐기물, 폐목재료 이런 걸 많이 씁니다. 근데 그 중에서 농업 폐기물이라든가 폐목재료 이런 것이 국내산이 얼마 안 되고요. 대부분이 외국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농업 폐기물 하면은 깨끗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농약이라든가 나는 것들이 많이 들어있다는 걸 생각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보면 관에서 이게 순수 목재를 뗀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이 얘기는 하면 안 되는 게 폐목재는 이 3등급으로 이렇게 나누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외국은 4등급으로 나누고 근데 1등급이 이게 원목 상태인데 이거를 말하는가 하고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재활용으로 주로 쓰이는 거고요. 연료로 쓰이는 거는 2등급, 3등급입니다. 이곳에 보면은 그 환경부에서 나와 있는 그대로 있는데 이 가공 처리 사용 과정이 접착제, 페인트, 기름, 콘크리트 등의 물질이 사용되었거나 이 오염된 폐목재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또 환경부에서 얘기하는 법대로 이 SRP가 잘 만들어지면 또 괜찮아요, 이게. 그래서 이게 지금 달서구청장이라든가 대구에서도 얘기하는 게 야, 환경부에서 이런 기준으로 만들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한국자원순환사회연구소를 포함한 여러 기관에서 나온 보고서를 제가 잠시만 소개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폐목재 고형연료 품질 인증은 환경부에서 엄격하게 만들었으나 실제 유통되는 바이오 SRF는 전혀 품질 관리가 되지 않아 사실상 연료로 태우는 소유자들에게 폐기물을 적법하게 태울 수 있는 면제부를 준 것과 마찬가지다. 또 환경부는 폐목재 물질 재활용 산업의 생존 위기를 인지하고 2011년 10월에 물질 재활용 활용화 대책을 발표하고도 제도 개선을 하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 금년 10월에 경기도에서 그 75개소 SRF 소각하는 곳을 하다 조사를 다 해봤는데 그중에 약 36%에서 환경법을 어기고 마구잡이로 사용하고 있고 연료가 엉망이 들어가는 이런 보고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방금 이제 미세먼지를 얘기하다가 이제 그 발생 원인이 될 수 있는 열병합 발전소 그 얘기를 하셨는데요.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이게 허가 기관이 일단 어디입니까? 그 허가 기관에서 잘 검토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제 성서 열병합 발전소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2015년부터 벌써 이제 행정 절차가 각 행정청으로부터 진행되어 왔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시를 이제 비롯해서 산업통상자원부, 달서구청 이렇게 이제 연관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이제 행정 절차가 진행해 왔는데 앞으로도
이제 달서구청과 그 환경부의 행정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네. 남아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주민들이 지금 이제 환경 오염 물질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제 뭐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을 우리 대구시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조금 생각을 해서 네. 그 이제 주민 의견이 많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네. 우리 대구시에서도 같이 네. 노력을 해야 될 네. 것으로 생각합니다. 반영된다면 어떤 부분을 반영시켜야 되겠습니까? 연료를 좀 더 친환경 연료로 바꿔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SRF의 경우에는 그 한국 대기 환경과학회에서도 네. 이것은 사용해서는 안 되는 연료다 이렇게 네. 정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더 알아보니까 안 된다고 말한 적은 없고 네. 이 방지 시설을 충분히 하고 확실히 네. 하고 네. 연소시켜야 될 연료다 이렇게 정리를 했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확실한 방지 시설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공장 꿀뚝에서 나오는 에어로졸 먼지 이거는 방지가 되는데 네. 기체상으로 나오는 것을 잡을 방법은 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냥 잡는다면 그 먼지 안에 들어있는 기체는 우연히 잡히겠지만 네. 기체상은 막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네. 그렇다면 하지 말라는 말이네요. 그래 하니까 뭐 사실상 그런 얘기인데 정부에서 하는 일이니까 완전히 안 된다고 정리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합니다.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공 교수님, 그 연료의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저는 뭐 연료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네. 어떤 연료를 태우더라도 네. 굴뚝에서 깨끗한 공기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네. 이제 아무래도 뭐 기본적으로 뭔가를 태우면은 질소라든가 황산화물 이런 게 나오겠죠. 미세먼지도 나올 네. 겁니다. 뭘 네. 태우더라도. 네. 그래서 그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 환경 오염 때문에 건강 장애가 생길지 모른다는 거 불안감은 충분히 이해를 네. 해야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세워졌을 때 네. 우리가 혹시나 있을 건강 장애 대비를 하고 있다는 것도 네. 이 열병합 발전소를 세우면서 이 사람 주민들의 건강을 좀 감시하고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하는 그 계획도 동시에 세워야 됩니다. 네. 어느 어떤 공장이나 이런 거 하나 지을 때 말입니다. 네. 그래 이때까지 우리가 그런 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공장을 다 짓고 나서 가동 후에 어떤 질병이 네. 생기거나 이랬을 때 네. 주민들은 공장 때문에 병이 생겼다고 네. 그러고 네. 우리 또 공장이나 다른 뭐 정부나 딴 데서는 뭐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 그러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좀 갈등의 소지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늘 이제 환경영향 평가를 할 때 제안을 합니다만 네. 뭐 환경영향 평가에 건강영향 평가 계획까지도 포함을 해라. 네. 그래서 이 공장을 짓는 과정 중에서 또 짓고 나서 가동하는 과정 중에서 네. 혹시 인근 주민들한테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질환들이나 건강 네. 이상이 이러이러한 것들이 예상되므로 네. 이런 것들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는 네.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네. 저는 일반적으로 항상 공장을 짓기 전에 가동하기 전에 주민들을 건강 진단을 한번 해놔라. 네. 건강 진단을 해놓고 나서 네. 공장이 가동 후에 네. 어떤 이상이 있으면 이 이상이 전과 비교를 해서 네. 이 공장 때문인지 아닌지를 네. 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지 않느냐. 자, 그런 주장을 그럴 계속합니다. 정도라면 주민들이 그 공장 설립을 하겠습니까? 지금 아예 짓지 못하게 하실 지금 텐데. 이 예정하고 있는 바이오 SRF 소각장이 이 소규모 그러니까 전력 생산량이 15메가와트에 불과하기 때문에 환경영향 평가라든가 주민 설명회를 거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여기 소각 예정량이 하루에 171톤이에요. 네. 이 171톤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 동경에서 현재 가동되고 있는 일개 소각장의 하루의 소각량이 158톤이거든요. 네. 이것보다 더 많은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남방공사에서 배출하고 있는 굴뚝을 통해서 배출하고 있는 그 매연량에 비해 가지고 약 3분의 2나 되는 네. 정도. 그러니까 지금 그 소각장을 하나 더 짓는 이런 효과가 나고요. 그리고 네. 거기서부터 2km 반경을 직접 영향 끊어야 얘기하는데 그 안에 아파트 22개 아파트에 약 2만 명이 넘는 주민이 직접 이게 노출이 되고 네. 그 학교 안에는 학교가 10개가 넘고 학생이 약 10,000명 정도가 네. 노출이 되는 이런 네. 시설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시사톡톡 시간에서 열병합 발전소 문제를 끝장 토론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뉴스를 통해서 그 진행 상황 또 위험 요소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취재해서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대비책이 있을 수가 있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인 면에서 대응 방안이 있을 수가 있는데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제가 한 두 가지 질문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마스크를 뭐 써야 되는 거는 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마스크를 쓰는데 그것이 오히려 부작용도 있다라는 주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집 실내에서 그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공기청정기 같은 것을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구입해서 사용을 하시는데 그 공기청정기도 뭐 또 문제가 있다라는 주장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예, 개인 차원에서 미세먼지를 이제 덜 마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네. 마스크밖에 방법이 없는데요. 네, 마스크는 그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효과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KF 네. 80, 94, 99 이런 네. 제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 네. 이제 보건복지부가 인증을 하기를 KF 80이면 80%를 걸른다. 네, 또 94면 94%, 99면 99%를 걸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99% 정도로 걸리게 되면은 네. 호흡이 좀 가쁘죠. 일반인들도 네, 네. 숨쉬기 좀 불편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폐질환자라든가 노인 어르신들이라든가 또 임산부들은 그렇지 않아도 호흡이 가쁜데 네. 이 99나 되는 이런 마스크를 끼면 호흡이 더 가쁘지 않느냐? 예, 네. 맞습니다. 네, 이제 그럴 때는 그 이제 자기한테 좀 편한 걸로 네. 한 80 정도로 낮추어서 네. 마스크를 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80%밖에 우리가 그러지 못하면은 뭐 끼나 마나 아니냐 이렇지만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또 80%를 끼더라도 또 밖에서 좀 옆에서 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우리 네. 꽉 조이는 게 아니니까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옆에서 들어오기도 하고 이러니까 네. 이게 뭐 마스크를 꼭 껴야 되나 이러는데 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만약에 밖에 외부가 100 마이크로그램일 때 네. 이걸 껴서 반만 걸러내면 50 마이크로그램 떨어지거든요. 네. 그래 매우 나쁨이 보통이나 네. 보통이 좋음으로 공기질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네. 코로 들어오는 공기는. 네. 그래서 반 정도만 걸러줘도 되니까 안 쓰는 것보다는 네. 헐겁더라도 쓰는 것이 좋고 네. 이제 물론 타이트하게 쓰면 더 좋지만은 네. 쓰는 게 헐겁더라도 편안한 거라도 쓰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임산부나 노약자들도 자기한테 편안한 걸로 네. 반드시 쓰라고 좀 권하고 네. 싶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공기청정기는 예, 어떻습니까? 공기청정기 말씀을 하셨는데 공기청정기는 사실은 기존에 존재하는 미세먼지를 좀 빨아들이는 건데 네. 흡착하는 건데 네. 미세먼지 발생이 흡착하는 것보다 더 많다면 사실은 의미가 없죠. 네. 예, 그리고 공기청정기를 틀더라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여야 됩니다. 네. 그래서 공기청정에 의미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리를 할 때나 청소를 할 때나 아이들이 심하게 뛰논다면 일단 환기를 하고 네. 그다음에 공기청정기를 사용하고 네. 이런 식으로 실내 걸 좀 줄이고 그다음에 네. 있는 걸 제거를 해야지 계속 미세먼지를 만들면서 네. 공기청정기를 틀어놓으면은 뭐 네. 큰 의미가 없다. 그 이제 미세먼지가 많은 날도 환기시키는 것이 좋습니까? 매우 나쁘면 환기를 안 하는 게 좋죠. 안 하는 게 좋고요. 근데 아, 네. 나쁨이나 보통까지 저는 뭐 네. 보통까지는 환기를 좀 시켜도 그게 더 네. 낫다. 근데 네. 매우 나쁘면은 환기를 시키지 말고. 예,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뭐 어떤 날이 보통이고 매우 나쁨이 어떤 네. 날이냐면 저는 알기 쉽게 그냥 창밖을 봐서 앞산에 그 윤곽이 뚜렷하게 보이면은 네. 창문을 열고 앞산이 희미하고 저 어디가 꼭대기인지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그냥 환기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네. 권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종선 과장님, 최근에 정부가 그 미세먼지 관리 종합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네. 그리고 다른 패널 선생님들께서는 이걸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어떻게 보완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난 그 11월 8일 날 그 환경부에서 이제 미세먼지 관리 종합 대책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그 주요 내용을 이제 보면은 그 고농도 미세먼지가 이제 발생할 경우에는 재난 상황에 준해서 이제 총력 대응하도록 그렇게 먼저 이제 되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공공 부문이 이제 선도가 되어서 비상 저감 조치를 이제 시행하도록 그렇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조금 전에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석탄 발전소, 네. 석탄 발전소 거기에 이제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서 가동 중지나 또는 시간 조정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요. 네. 또 이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봐서 이제 또 선박이라든지 항만 부분까지 같이 이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이제 저감하자 네. 그런 내용도 되어 있고 그리고 여태까지는 이제 환경부에서 주되게 이제 그 업무를 맡아왔습니다만은 이제는 앞으로 한 5년간 이제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해서 컨트롤 타워가 구축이 됩니다. 그래서 5년간은 이제 정부에서도 미세먼지에 관해서는 정말로 이제 좀 바로 이제 잡자 그런 내용이 이제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경유차 이제 감축 로드맵을 이제 수립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경유차가 우리 이제 도로 이동 요인 중에서 경유차가 이제 제일 많은 미세먼지가 배출되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계속 경유차 비중을 축소해 나가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자, 지방 정부든 중앙 정부든 다 좋습니다. 정부가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이 저감 대책을 정책을 또 내놔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먼저 사공 교수님부터 말씀을 해주시죠. 예.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뭐 중장기적으로 해야 될 것도 있지만 네. 당장에 우리 취약한 사람들은 지금 당장 좀 보호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미세먼지에 취약한 사람은 소아와 임산부들입니다. 네. 그래서 그럼 소아와 임산부들이 특히 소아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아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아이들이 항상 발달 단계에 있는데 아직 판단력이 미숙하니까 마스크를 잘 끼거나 이러지를 잘 못합니다. 네. 그리고 이때는 우리 사회 전체가 아이들 관리를 좀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다행히 올해부터도 우리 교육청에서 초등학교나 이런 데는 이제 공기청정기를 공급하고 공기정화 시설을 이제 설치해주고 있습니다. 네.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말고요. 우리 아이들은 학교 실내에서뿐만 아니라 등하굣길에 많은 미세먼지에 노출이 되거든요. 네. 그래 아이들은 아까 말씀드린 같이 어른보다 숨도 2배 정도 빠르게 숨 쉬고 키도 적으니까 차량의 미세먼지에 그냥 직접적으로 노출이 네.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아이들이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게 또 학원입니다. 네. 학원 차량이고요. 네. 학원 차량의 공기 필터를 네. 관리를 해야 되고요. 아, 네. 그걸 학원에만 맡겨둘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학원에도 공기 청정기나 네. 이런 시설에 대한 어떤 제시, 네. 가이드가 네.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이렇게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도 야외에서 일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 대표적으로 뭐 건설 현장 노동자분이라든가 또 노점상분들 네. 또 우리 도로에서 교통 관리하는 경찰관 네. 또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뭐 어떻게 적극적으로 미세먼지를 이제 뭐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당장 네. 그런 네. 그분들에 대해서는 뭐 마스크를 무상으로 나눠준다든가 하는 네. 그런 적극적인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김현동 교수님. 예, 정부 대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된 이후에 네. 발생 관리에 들어간다는 거 네. 이것이 최고의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중국발 미세먼지가 이게 세게 들려올 때는 네. 갑자기 높아지지만 그게 지속이 별로 오래되지도 않고 네. 국내 영향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비중이. 네. 그래서 그럴 경우에까지 또 국민들의 불편을 끼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문제는 국내 발생원이 원인이 되어서 미세먼지가 발생할 때 이때가 문제인데 네. 이럴 경우에는 일기도 기상 일기도를 보면 이게 앞으로 미세먼지 농축으로 들어가겠구나 하는 것을 아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럴 경우에 선제적으로 그 미세먼지 발생 저감 조치로 들어가야 네. 의미가 있는 것이 이제 이미 네. 고농도가 되고 난 다음에 그 저감 조치는 해봤자 네. 별로 효과가 없다. 그래서 네. 국민들에게 불편만 끼치고 사실상 사후 약방문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특별위원회 하는 거 지금까지 네. 환경부에서 왔는데 이거를 이 범정부 차원에서 한다. 그래서 특별위원회를 두는데 이게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무총리 산하로 두는 걸로 되어 있는데 네. 이거 너무 약하다. 대통령 네. 직속으로 두자 이런 얘기까지 네.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참 딱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EPA라 해가지고 그 우리나라로 지금 환경부 차원도 아니고 청 차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대통령이 직접 나선다든가 네. 뭐 국무장관이 나선다든가 이런 일은 없거든요. 네. 그래서 부처가 그런 환경부가 있다면 이 환경부는 자신들이 이걸 관리를 못하고 대통령이라든가 국무총리가 나서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매우 네. 부끄럽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마지막으로 꼭 하시고 싶은 말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미세먼지는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대구시도 이러한 부분을 잘 감안을 해서 미세먼지 저감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공 교수님. 예, 우리가 하루에 이제 12,000리터의 공기를 마시는데요. 네. 그 이제 나쁜 유해 물질들은 입이 아니라 폐로 많이 들어오거든요. 네. 그래서 물이나 음식과는 달리 우리 골라서 마시거나 먹을 수가 없습니다. 네. 숨을 쉬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미세먼지가 매우 나쁠 때는 뭐 외출을 자제하라고 문자 메시지가 옵니다. 네. 근데 우리 사회에서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외출을 자제할 네.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네. 학생이나 노동자, 네. 우리 근로자들은 네. 이런 외출을 해야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미세먼지를 낮추는 노력도 해야 되지만은 외출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학생, 자영업자, 노동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마스크를 어떻게 원활하게 잘 공급할 것이냐, 싸고 많이 공급할 것이냐, 또 네. 아이들한테는 마스크를 끼는 습관을 잘 길러줘야 됩니다. 네. 그런 습관은 학교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제 미세먼지를 스스로 지키는 마스크 끼는 습관을 우리 메르스 때 손 씻기나 어떤 기침 예절을 가르치듯이 네. 마스크 끼는 습관을 네. 철저히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혜동 교수님. 예, 오늘날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OECD 38개국 중에 13위 정도로 매우 거대한 국가가 네.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너무 경제 성장에만 몰입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환경권도 네. 좀 존중할 줄 아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은 잘 살기 위해서 문명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그 문명이 환경을 오염시켜서 인간이 잘 살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 오염의 주범이라고 반성하는 단계는 이미 지난 것 같고요. 이제는 환경 보존 운동을 이 투쟁의 단계로까지 발전시켜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시사톡톡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